안녕하세요. 기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좀 달려보죠. 핵심 문학 2차 시 수업이고요. 이제 산문 문학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 296쪽 펴시면 되고요. 일단 그 우문 문학 했던 것처럼 산문 독해를 위한 기본 독법 이론 좀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뭐 왼쪽에 다는 열기는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소설을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결국 소설이라는 게 인물들이 특정한 시 공간적 배경 속에서 갈등을 일으켰다가 그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문문학 이제 소설 중심으로 볼 건데 소설도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그다음에 어떻게 왜 이런 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무엇을이라는 것은 인물들이 그죠? 그다음에 어떤 시 공간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사건 속에서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소되는가 이런 거 보는 거고요. 어떻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술 방식들 보는 거죠. 왜라는 것은 소설의 의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같은 거 파악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 한번 보죠. 일단 무엇을이라는 단계에서요. 말 그대로 1번 한번 볼게요. 296쪽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죠. 그죠? 일단 뭐 이런 관계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토리를 파악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단락별로 끊어서 아니면 시 같은 경우는 연별로 끊어서 점검을 하면 되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끊는 것이 좀 애매하죠. 일단은 단락별로 끊으시면 되고요. 다만 처리하기 살짝 까다로운 부분이 대화가 연속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요.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잡은 다음에 대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소재, 그다음에 사건 같은 거 단순화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는 다르게 공무원 국어 시험에 인용되는 소설들은요. 제시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가볍게 교재에 있는 예로 같이 한번 보죠. 대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일단 임의로 크게 둘로 끊어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그렇지만 이제는 어딜 가도 대학 시절과는 다를걸요. 인숙은 여자니까 아마 가정으로 숨어버리기 전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미칠 것 같을걸요 해가지고요. 일단 한 화자가 인숙이라는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죠? 그랬더니 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아선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해도 여기서는 살기가 싫어요. 전 그 남자에게 여기서 도망하자고 조를 거예요. 상대방이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 경험으로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좋지도 않더군요. 책임뿐입니다. 그렇지만 여긴 책임도 무책임도 없는 곳인걸요. 하여튼 서울에 가고 싶어요. 절 데려가 주시겠어요? 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여기까지 대화 상황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인숙이라는 여자가 상대방에게 서울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대화 한번 보죠. 참 어쩌냐 하 선생이란 여자는 내 색식감이냐? 네, 내가 물었다. 그랬더니 색식감 그는 높은 소리로 웃었다 해가지고요. 자 나라는 인물과 그라는 인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네요. 내 색식감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냐? 그가 말했다. 그 정도가 뭐 어때서? 야 이 야가 빠진 놈아. 넌 빽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몰아놓고 기껏 내가 어디서 굴러온 줄 모르는 말라 빠진 음악 선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 이 하 선생이란 여자겠죠. 마음이 시원하겠다는 거냐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요. 나와 그라는 인물이 하 선생이라는 여자를 두고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져 있을 때는요.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잡아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요. 주제 말 그대로 왜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갈등 관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인용되는 소설 부분이 항상 갈등 관계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나타나 있다면 그죠? 갈등 관계 파악하고 그다음에 해소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갈등 해소 방향이라는 게 이 주제의 형상화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능길의 장마라는 소설 앞에 줄거리 가볍게 보시죠. 자, 6.25 전쟁 발발로 나의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아들이 각각 인민군과 국군으로 전쟁에 나간다. 인민군, 국군이라는 설정 자체가 남북의 이념 대립을 다루고 있다는 거, 이거 바로 잡아낼 수 있죠.
자, 어느 날 국군이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때부터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이 시작된다. 외삼촌의 전사로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가 버리라고 저주를 퍼붓고요. 빨치산으로 나간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거 자기 아들 죽으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더러 죽으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되고요.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리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들의 처참한 죽음들이 읍내에 전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 나의 가족들은 삼촌이 죽었거나 곧 죽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만은 아들이 꼭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삼촌이 돌아온다는 그날이 되자 삼촌 대신 커다란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고 우리 무속신앙에서는요. 한 맺힌 영혼이 그죠?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런 구렁이 같은 동물로 이승을 떠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구렁이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아들 죽었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맺혀서 이승을 떠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할머니는 당연히 구렁이 보고 기절하죠. 아들의 죽음이 확인되는 거니까. 자, 그때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달래서 무사히 집 밖으로 보낸다. 말 그대로 한을 풀어주는 거고요. 외할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이 그죠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이런 심정을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구렁이 사건 이후에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두 할머니는 화해하고 결국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인용된 부분이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소설에서는요.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대립을 통해서 남북의 이념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둘 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 해소 방식을 통해서 이념 대립이라는 것도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 그런 보편적인 사랑, 감정을 바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관식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그거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재와 배경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제 소설에서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소설 속의 소재와 배경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따가 볼 텐데 뭐 인물의 심리라든가 사건 전개 방향, 그다음에 주제 의식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이게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운문문학에서는 표현 방식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도요. 이를테면 시점이라든가 구성 방식, 그 다음에 문체, 화법, 인물 제시 방법 이런 개념들 정리해야 돼요. 산문문학 유형에서 이거 한번 정리할 겁니다. 뒤쪽에서요. 자, 실제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98쪽이에요. 자, 소설 독해 예 해가지고요. 조세희의 난소공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읽을 때마다 눈물 나는 소설이에요. 일단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비극적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소설에서는 원래는 이제 난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난장이라고 이제 작가가 설정을 하고 있고요. 표준어는 난쟁이에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장이 쟁이 붙는 거.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소설 속에 남아있는 난장이 가족의 영수, 영호, 그 다음에 영희 이렇게 3남매가 나오는데 이 남매가 이제 그 공장 폐수가 흐르는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돈 많이 벌면 먹고 싶은 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가지만 얘기해보자 그러는데 뭐 김밥, 고기 이런 거 꼽다가 한 4가지 꼽다가 멈추거든요. 그 부분 제가 읽고 나서 4시간 42분 정도 막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싶은 거 10가지 되라고 하면 순식간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원체 가난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10가지가 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먹어본 게 많지 않으니까 그거 보고서는 한 4시간 좀 넘게 울었었습니다. 자, 어쨌든 실제로 이제 앞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요.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일단 인물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설명 난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는 서술자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난장이의 가족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라는 인물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나라는 인물이 이런 생각하고 있네요. 항상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과 같았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그만큼 힘겨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면
난장이 가족 가볍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난장이 가족의 힘겨운 생활이 나와요. 그다음에 대화 이어지잖아요. 우리 왜 대화 이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대화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대화의 소재 정리하면 된다고 했죠. 자,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매우 좁은 마루 얘기하는 거죠.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구장이에요. 자, 개구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 우리 여러분들 뭐 행정법 이런 거 하시니까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철거 개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철거하겠다. 이거 예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어코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하고요. 이제 집이 무너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막막한 거죠. 밥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 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정말 오래된 된장이네요. 밥도 쌀밥 아니고요.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고추마저도 싱싱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구장을 천천히 읽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엄마가 글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물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뭐예요? 철거 개구장을 받은 상황 이렇게 이어지고요. 맨 중략 다음 부분 한번 보시면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여기서 나가면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막막한 거죠.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그죠? 공장의 굴뚝 그림자, 공장 산업화의 상징인데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좁은 마당을 덮고 있어요. 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에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고요.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너무나 막막하고 속상하고 그런 거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자, 행복동 주민들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살고 있는데 동네 이름이 행복동이에요. 이런 거 되게 반어적이죠. 잔뜩 몰려들어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해가지고요. 여기까지도 끊어보면 철거 개구장을 받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뭐 뒤쪽의 내용들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요거 지금 앞에서 한 순서대로 정리해보죠. 299쪽에 보세요. 1번에 등장인물과 그 의미,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관계. 일단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난장이와 난장이의 가족들이죠. 이때 난장이는요, 체격적으로 되게 왜소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기는 하지만 억압받는 계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 소외된 계층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용된 부분 안에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그죠? 여기 298쪽이에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난장이 가족의 모습이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철거 개고장을 받은 상황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부분에서는 뭡니까? 이 난장이 가족과 행복동 주민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관련되는 거 볼게요. 갈등 관계, 그 다음에 갈등 해소 방향 이런 거 파악하는 건데 물론 이건 소설 전체를 봐야 드러나기는 해요. 일단 여기에서는요. 난장이로 상징화 되어 있는 노동자 계층, 이런 소외된 계층과 그 다음에 노동자를 착취하고 투기를 일삼는 자본가 계층의 삶을 대립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내는 이제 그 난장이 가족의 영수가 첫째 아들인데 영수가 다니는 공장 이름이 은강공업인데 은강공업의 사장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너무나 자신들이 받는 억압이 크다고 물론 소설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장이 아니라 사장과 얼굴이 비슷한 사장의 동생을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살인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갈등을 죽여서 해결하자가 주제가 아니고요. 이런 거죠. 우리 왜 살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이 노동자들의 그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노동자에 대한 자본과 계층의 억압이 크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이거 제가 어떤 사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난수공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이 공무원 시험에도 난수공 제시문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2017년에 국가직 9급에서요. 그다음에 4번에 소재와 배경의 의미 같은 거 이거 앞에서 한번 보죠. 일단 보면 난장이라는 인물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이 전쟁과 같았다.
전쟁과 같은 삶, 그죠?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 조각마루 같은 것들은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철거 개구장. 그죠? 이런 계층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고요. 조각마루와 더불어서 뭐 보리밥에 까만 된장이라든가 시든 고추 두어 개, 그 다음에 조린 감자 같은 것들은 가난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곧 철거당할 난장이 가족의 집을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덮고 있다라는 건 이런 거죠. 맹목적이고 무리한 어떤 산업화의 위압적인 분위기, 이런 산업화의 분위기가 이들의 일상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소설을 보는 기본적인 방법 얘기하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서술상 특징과 효과라고 해가지고 일단 보면 여기에서는 작품 속에 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시점을 택하게 되면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그리는데 효과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은요. 우리가 산문문학 유형 네 번째 거에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낯선 소설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요.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떼서 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우리 운문이나 산문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 문학 부분에서 고전 시간은 기본적으로 현대어 풀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지만 나머지 영역들은요. 실전 문제들, 뭐 기출 문제 포함해서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문학에서 전체 6번째 유형입니다. 300쪽 보시면 인물 파악하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자, 기출문제 유형 보세요. 뭐 이해, 감상, 등장 인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출제 영역, 출제 형태 바로 이어서 보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 보시면 뭐 인물의 심리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가치관 아니면 인물들 간의 관계를 묻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묻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소설 속에서 인물이 제시되는 방식 보면 뭐 대화나 아니면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그죠 인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이태준의 복덕방 가볍게 인용되고 있어요. 자, 딸과 그 다음에 안초시 아버지의 대화가 나오는데 한번 보죠. 왜 안경다리는 안 고치셨어요? 딸이 물었죠. 그랬더니 초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다. 이제 당대 물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이때 쌀 80kg 한 가마 가격이 6원에서 8원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죠? 단순 비교를 해도 그죠? 뭐 3원 80전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용돈은 50전 주고 보험료는 3원 80전씩 내요. 자, 했다.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도 들렸다. 그렇죠?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망보험금 같은데 그게 내게 상관 있니?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위에 들었지 누구 위에 들었게요? 그럼 얘기하고 있어요. 초신님 정말 날 위에 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다우 죽은 뒤에 내가 알 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딸과 그 다음에 아버지 초시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딸이 아버지 보험료 사망보험금은 많이 넣으면서 용돈은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배려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들 대화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가정이 되면 사망보험금 이런 것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죠? 저도 늘 신경 쓰고 있고요. 어차피 집에서 제 강의 다 보지는 않으니까 항상 1강만 그냥 보거든요. 저도 이제 사망보험금을 몰래 좀 많이 들어놨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돼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쓸쓸하네요. 그죠? 오늘 또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가을비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 옷도 잘 안 사 입게 되고 먹을 것도 잘 안 먹게 되고 다만 이제 조금이라도 돈 여유가 생기면 보험 자꾸 들고 보험 뭐 그 뭐 실비 이런 거 말고요. 저 죽은 다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과로사에도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울지 않습니다. 예, 울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꼭 아시죠? 악착같이 한 120세까지 사는 거 골고루 하면서 자 그다음에 인물 제시 방식 조금 더 보죠.
자, 3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대화 한번 볼까요?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3대에 보면 상훈이라고, 그죠? 여기 나오는 그 조이관의 아들인데 아빠가 맨날 족보 그다음에 뭐 산소 다듬는 거 이런 데 돈을 쓰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제하자 유구무원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적지 마세요. 이 제하자 유구무원 우리 교재 나와 있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그죠?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이 달았다라는 게 달다,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초조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초조하고 조급했다. 자,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 원씩 학교에 들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이 상훈이가 이제 뭐 학교 사업하네 그러면서 제자인 홍경애와 동거하다가 홍경애라는 인물과 동거하다가 애까지 낳고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니까 아들이 치부를 들추는 거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 3대는 한번 보세요. 그 학창 시절에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의 그 좀 앞부분은 그죠? 상황 자체가 거의 좀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재미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막장 드라마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단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그죠? 이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죠? 얼굴이 벌게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런 상황들 보면 보세요. 이런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아버지 앞이라 그저 초조해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기는 했지만 상훈이 이 아버지 앞에서 어른 앞에서 조심하는 어떤 봉건적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옳은 말을 하는데도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고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거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300쪽의 왼쪽에 보조란 보시면 시험에서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요. 인물의 유형 해가지고요. 가볍게 점검만 해볼게요. 역할 보면 역할에 따라서 사건과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인물. 그 다음에 이런 주동인물을 방해하고 주동인물과 갈등하는 반동인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주요 인물은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버금가는 비중을 지닌 인물이고요. 주변 인물은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이죠. 자, 특성 면에서요. 전형적인 인물, 전형이라는 용어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사회 계층이나 직업, 세대 등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개성적인 인물은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가진 개성적인 인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은요. 전형적인 인물이기도 하면서 개성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평면적인 인물, 입체적인 인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평면적인 인물은 작품 속에서 성격 변화가 거의 없는 인물이고요. 입체적인 인물은 사건이 전개되면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 이런 것들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뭐 소설에 대한 해설 같은 거 봤을 때 이런 식의 용어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인물 파악을 위한 독해 스텝 한번 들어가 보죠. 301쪽입니다. 자, 일단 우리 어차피 제시문 하나당 문제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독해 부분은요 언제나 선택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거기에 맞춰서 확인하는 게 수능 국어 같은 데서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긴 제시문의 문제가 많게는 6개까지도 붙어 나오기 때문에 문제 6개 선택지 다 보다가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는데 공무원 국어 시험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 강의하면서 막 단락 분석하고 밑줄 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게 그것 때문에 아니 실질적인 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 시험에 우리가 보는 시험에 성격에 맞게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사건 정리하고 뭐 밑줄 치고 이러고 있습니까?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찾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보는 시험은요. 게다가 요즘에 국어 문제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아, 씁쓸합니다.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걸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좀 너무 쉬운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독해스트 보시면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선택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언급한 요소 그리고 이제 제시문 보면서 인물에 대한 서술과 묘사 그리고 대화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 대응 방식 같은 거 확인하고요. 자, 보면서 선택지 요소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면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대표 기출 문제 한번 가보죠. 문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많이 나와도 네 문제예요. 운문 2개, 산문 2개인데 산문에서 특히 소설 나왔을 때 인물에 대해서 묻는 것은요.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출제 빈도 상이고요. 자, 바로 선택지 볼게요. 선택지 용어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일단 양반이라는 인물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군수라는 인물 양반에게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뭐예요? 이 자구책이나 측은지심 같은 용어 모르면 안 되죠. 자구책은 스스로 구할 방법이고요.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관찰사,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외경이라는 게 뭐예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양반군수 관찰사안이라는 다양한 인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 족속의 존칭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일단 양반 등장하고 있고요. 글 읽기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군수라는 인물도 나오네요. 자, 반드시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했다. 아직 1번, 2번 확인은 안 되네요. 그러나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가에서 황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천석에 이르렀다. 자, 이건 거의 뭐 한 번도 그죠? 자기가 직접 농사지어서 아니면 사서 먹은 적이 없는 정도네요. 관찰사도 나오네요. 각거울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황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매우 노해서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었느냐라고 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더라고 했다. 관찰사 양반이라고 할지라도요 군량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 가두고 있죠. 양반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평무사하게 일처리하는 거 확인되고요.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불쌍히 여긴다. 측은지심 느끼는 것도 확인되죠.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어렵지 않네요. 자, 그다음에 아직 1, 4번 확인 안 됐어요.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자,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뭡니까?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 나오네요. 아내가 몰아세우기를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에 황곡을 갚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푼가치도 못 되는구려 해가지고요. 남편 여태까지 뭐 했냐? 값어치도 없다. 무시하고 그죠?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에 외경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인물에 대한 정보 제시문에 남아 있는 거 빨리빨리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실제로 다른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제 강의를 좀 다른 데서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저작권 관련되신 분들은 제가 올해는요. 기출 문제 말고는 작품들 거의 안 다루고 있거든요. 고전 말고는. 그래서 제발 그죠? 저처럼 가난한 사람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출 문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302쪽 보시면 자, 기억 리얼 해가지고요. 인물들의 밑줄 쳐져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 나와 있습니다. 이건 따져봐야겠네요. 기억은 리얼의 결정이에 세상 이름이 드러나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의 단점보다는 발전 가능성 주목.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에게 견해 펼칠 기회 제공했고요. 리을은 디귿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대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나와 있긴 하는데 관계를 다 봐야 되네요. 자, 보세요.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해서 쓴 가전체 문학인데요. 가전체 이런 거 아직 몰라도 되고요. 보세요. 공방의 자, 그죠? 본명 외에 다른 의미죠. 다른 이름이 관지, 꿰미라는 뜻이 꿰는 거. 그다음에 처음 황제 때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익숙치 못했다. 그래서 자,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 상궁을 불러 보이니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이 관상 보는 사람이 공방을 보고 사냐의 성질 그죠? 들판에 거친 성질이어서 비록 쓸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만물을 좋아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죠? 그 자질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 쓸만하지 못하지만 폐하께서 신경 쓰시면 공방의 자질이 드러날 것입니다. 왕자는 이때 왕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제 군주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그다음에 왕도. 그죠? 그래서 임금의 도리 아니면 인덕을 근본으로 하는 천하를 다스리는 도리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자예요. 그래서 무릇 그죠? 자,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을 그릇으로 그릇 기자죠. 그릇으로 만듭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 동이죠. 구리와 함께 이 공방을 그저 내버리지 마옵소서 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의 이름을 드러냈다. 그럼 이런 거죠. 관상 보는 사람이 지금
폐하한테 다스리는 사람은 그저 다스리는 사람은 무릇 사람을 그릇 쓸모 있게 만드는 거니까 공방이 비록 지금 거칠더라도 버리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게 되고요. 폐하가 이걸 받아들여서 공방이 세상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기억은 공방은 리을 누굽니까? 폐하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게 된 게 맞죠. 내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청을 했고요. 이로 말미암아 드러낸 거니까 폐하가 허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니은은 기억의 단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뭡니까? 지금은 쓸만하지 못한데 자질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에 디귿은 니은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조심해야 되죠. 왕자는요. 무릇 다스리는 사람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디귿 자체가 이 안에서 얘기하고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디귿이 아니라 누가? 리을의 폐하가 상공에게 말할 기회, 그저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3번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리을은 디귿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자, 폐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상공, 관상 보는 사람이 무릇 다스리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죠? 공방이 드러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리을은 디귿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죠. 2번 보세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인물 중심이죠. 소장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자, 내일의 행사를 원만하게 긍정형이고요. 그 다음에 쟁의 해결의 자신감, 그리고 쟁의 주동자들 해고, 그 다음에 감독조 해체 원상 복구 해가지고요. 소장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 초점 맞춰서 물어보고 있네요. 첫째 줄 한번 보죠. 자, 소장은 혼자서 빙긋 웃었다. 그리고 이제 감독조에 대한 게 나오네요.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아직 감독조 해체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3공사장으로 보낸 거고요.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고 원하는 대로 모두 수걱수걱 들어주고 나면 길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볼칠지 몰라 불안할수록 감독조는 필요했고 그 다음에 잠잠해질 때까지 보냈다가 낯선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 그러면 감독조 3공사장 보냈고 필요했고 당분간 보냈다가 교대니까 뭐예요? 감독조를 해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직접 확인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뭐 금방 확인되는데요. 보세요. 1번에 내일의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려고 한다. 자, 요거 교대시킬 뿐이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면 현재 노임도 올렸고 시간 노동제주 실시하고 있는 척할 수밖에 없지만 교재 같이 보세요. 우선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 우선 내일 잘 넘기자. 1번 확인되죠. 그 다음에 주동자 얘기가 나오네요.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여비나 두둑이 주워 구슬리며 딴 지방으로 쫓아보내고 그의 손에는 쟁의에 참가했던 인부들의 명단이 저절로 들어와 있는 셈이었다. 그러면 이 주동자들은 쟁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네요. 자, 그를 불평분자의 절반쯤은 3공사장 인부들과 교대시키고 나머지는 남겨두고 각 한 바에 뿔뿔이 흩어지게 배당할 거였다. 그리고 점차로 시간을 보내면서 누구를 이 주동자들을 하나둘씩 해고해 나갈 것이었다 해가지고요. 일단 이것도 확인되고요. 2번도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두 줄 보세요. 소장은 이 모든 일들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복구를 해놓을 자신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요. 2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어때요? 특별히 개념적인 용어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물 파악하는 것들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4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유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칠게요.